네, 오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컨텐츠형으로 선생님이 녹화한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 11단원이에요. 어쨌든 진도는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일단 가족관계와 법 해가지고 11단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단원 이제 혼인과 이혼 그리고 상속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생활 속에 아니죠. 11단원 가족관계법이네요. 가족관계와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다뤄야 될 것들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에요. 혼인했을 때 언제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가, 혼인의 요건과 혼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혼인과 사실혼 요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혼인과 사실혼이 어떠한 법적 효력의 차이가 있는지 요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혼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고 한 게 종류가 있어요. 서로 합의에 따라서 하는 협의상 이혼이 있고요.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별도의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따라 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이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자, 이 이혼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네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 자식 관계는 당연히 성립되게 될 겁니다. 우리 법률적으로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부 쌍방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친자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유언입니다. 유언하면 유언의 종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유언의 종류 5가지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이 5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유언의 효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식주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그 A4 용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써가지고 책상 서랍 밑에 넣고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하는 건 아닙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하게 되려면 이 법에서 정한 양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몇 살이냐?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상속분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하고 돈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으로서 주요 내용을 이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과 이혼, 부부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죠. 먼저 혼인입니다. 자, 혼인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혼인을 가지고 우리가 법률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부부는 아닌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혼 관계라 그래요. 자, 먼저 법률혼부터 살펴보자면요. 법률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혼인 의사가 돼요.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요. 자, 우리 앞서서도 배웠지만 혼인이라고 한 것도 의사의 합치에 따른 법률행위로서 하나의 계약행위에 해당합니다. 혼인 의사가,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혼인 가능 연령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 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만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 19세가 안 된 경우에는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단독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만 19세, 그러니까 1년만 더 기다렸다 결혼하게 되면 얘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서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결혼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는 만 16세 이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다, 남자는 만 18세 이상 혼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불평등적 사관을 반영한 법조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남자나 여자나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중혼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중혼은 뭘까요?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결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부 1차제이기 때문에 1차 다부제, 일부 다처제 이거 안 됩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법적으로는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사기치는 사람들 들어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결혼한 상태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은 뭐 사귀고 결혼하려고 진지하게 준비하는데 진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안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실질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빈번하게 중혼 사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새집 살림을 한 여자가 덜미를 잡혀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새집 살림을 어떻게 하나 싶은데 주말에 출장, 이제 그 주말 부부 하나, 출장 가는 남편 하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 같이 살아가는 남편 하나, 이거 다 결혼식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사진을 따로 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액자를 바꿔치기 하고 막 가구 배치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짧게도 아니에요. 그게 1년 반인가 그렇게 살다가 붙잡혔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은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친족 관계에서는 결혼하면 돼요. 친척이랑 결혼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동성동본이 안 된다라 해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지금 같은 성씨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친족까지는 아직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혈족, 나랑 피가 섞인 건 8촌 이내로는 안 됩니다. 혈족은 8촌 이내 안 돼요. 반면에 인척 같은 경우는 혈족의 배우자 6촌, 배우자의 혈족 6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4촌,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친족 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정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다 그러던데 잠깐 볼게요. 인척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는 6촌 이내 안 되고요. 배우자의 혈족도 6촌 이내는 안 되고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인척관계인데 이 경우에는 4촌 이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의할 건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라 가지고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이건데요. A와 B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 사이에 C와 D가 있어요. 그리고 갑이 있는데 나중에 이 갑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갑한테는 을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죠. 자, 요 경우에 보면 자, D와 을 얘네 둘이 결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새아빠를 만났는데 새아빠의 자녀가 있어. 근데 새아빠 자녀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나랑 이 새아빠의 아들내미랑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 한번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둘의 관계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에요. 혈족은 피가 섞인 것, 그리고 배우자의 또 피가 섞인 혈족이죠. 자, 그러면 이 관계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거든요. 이때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갑이요 A와 결혼하고 나서 D를 내 자식처럼 키울래 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해 버리게 되면 이때는 둘 다 갑의 자녀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이 안 돼요. 그러나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A와 갑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거쳤다고 한다면 이때는 D와 을의 관계가 법적으로 형제나 자매 관계 이런 것 남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남편의 자식으로서 얼마든지 나랑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척의 종류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다. 여기에서 일정 범위도 마찬가지 혈족의 팔촌과 같이 결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형식적 요건을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형식적 요건이 뭐냐? 바로 혼인 신고입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만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둘의 혼인 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사실혼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따져보자면 실질적 혼인 요건은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혼인 의사가 쌍방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 그럽니다. 다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는데요. 동거는요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랑 좋아서 같이 사는 건 맞지만 너랑 결혼할 생각까지 있는 건 아니야. 같이 살다가 더 좋으면 결혼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같이 산다면 이건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얘랑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쌍방이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살면 이건 사실혼이 되겠지만 난 얘가 좋아서 같이 살아. 이건 동거입니다. 사실혼 관계로서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 동거 관계 속에선 보호받지 못합니다. 동거는 혼인 의사를 갖추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방이 합의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가? 두 번째,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친족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혈족과 아까 봤던 인척이 있는데요. 인척이 있는데요.
혈족이라고 하는 건 피가 섞인 건데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이랑 피가 섞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무슨 관계가 형성된다?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한테는 장인어른이 되죠. 내 배우자의 혈족이요. 그러니까 인척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이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나 이러한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장인어른은 나의 아내의 혈족이죠. 그리고 보통 부모 자식 관계는 일촌이고요. 형제 자매 관계는 쌍방 이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나랑 장인어른이랑은 이제 일촌 관계가 된 겁니다. 보면 장인어른이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는 무촌이에요. 무촌이고요. 장인어른과 아내 간에는 일촌이거든요. 일촌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랑 아내 간의 무촌 0 더하기 아내와 장인 간의 관계 1촌 해가지고 결국 1촌 인척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 나랑 처제는 몇 촌 관계죠? 처제 같은 경우는 나랑 아내랑 무촌, 아내랑 처제 간에는 2촌.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2촌 인척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인척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판 남이었던 아줌마, 아저씨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된 거고, 이러한 인척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다라고 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서로 간에 우리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마찬가지 상호 간에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거 지켜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결혼관계 속에서는. 선생님, 동거하지 않는 부부들은 있는데요. 주말 부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쌍방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주말 부부를 하는 거고요.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상대방이 결혼했지만 너랑 같이 살기 싫어. 이거는 채무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 요거는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당연히 부양, 동일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다른 한쪽은 당장에 먹고 살 것 걱정하면 이거는 부양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은 거죠. 또한 정조의 의무를 집니다.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른 사람이랑 바람 나가지고 나쁜 짓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조의 의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손해배상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조의 의무, 그리고 쌍방 협조의 의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부의 공동자금이 있어요. 공동생활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있어요. 근데 이 생활비에서 내가 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오늘은 요리하는 날이라 가지고 아내가 직장에서 좀 더 있어 가지고 아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일찍 퇴근해 가지고 장도 보고 좀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내가 홈플러스 가가지고 장을 봅니다. 장을 보는데 오늘은 카레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카레를 사러 딱 갔는데 카레에 보니까 빨간 카레도 있고 노란 카레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두 개를 보는 순간 생활비 우리 공통의 돈이니까 내가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겠지라고 해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빨간색 카레 가져와, 노란색 카레 가져와, 일단 우리 합의를 해야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요.
아내가 노란색 카레가 좋답니다. 그래서 노란색 카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옆 코너를 가니까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닭고기가 있는 거예요. 아, 치킨 카레? 아니야. 소고기 카레? 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또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공동돈이니까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잖아. 이 세 가지 중에 뭐 선택할까? 아, 그냥 닭고기 넣어 라는 식으로 아내 허락을 받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카레에 양파가 들어가면 맛있는데, 아, 양파 넣을까 말까? 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채소를 고르는데 또 아내한테 동의를 구해요. 생각해 봅시다. 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같이 공유하는 생활비라고 해가지고 이걸 때마다 시시콜콜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 이거 혼인관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죠. 다시 한번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은요, 일상가사 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거 일상가사 대리권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그래,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자동차도 당연히 필요하지, 이동수단이니까 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 허락도 없이 막 1억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빡 뽑았어. 그에 대해서 아내도 당연히 일상가사를 위한 거니까 아내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이 차를 구매한 거에 대한 빚을 졌다고 한다면 아내랑 남편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상가사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진 빚에 대해서 아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일방적으로 진 빚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해 둬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각자의 것이에요. 남편이 만약에 뭐 조그마한 아파트를 준비해가지고 결혼 신혼집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공동명의가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 겁니다. 아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같이 타고 다녀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부부 공동의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내의 것입니다. 부부 별산제 각자의 재산 각자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남편이 빚을 져가지고 막 1억짜리 차를 샀다, 그건 당연히 그 빚도 남편 거지 아내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부부 별산제예요. 이런 거요. 일상가사 범위 안에서 공동의 채무를 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더 있다면 성년의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상 만 18세는 아직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행위 능력을 갖추어서 재산상 단독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년의제. 미성년자 부모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하게 되면 민법상 성년이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성년 의제까지 혼인의 결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혼인, 법적으로 혼인한 법률원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만 요거랑 구분해 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혼이에요. 사실혼. 자, 사실혼도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할 때요, 첫 번째, 사실혼은요 친족관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법적으로 내 장인어른 일촌 인척관계가 된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일방이 죽었을 때 법적으로 상속분을 받을 게 없어집니다. 물론 날 위해서 따로 유언을 남겨줬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유언에 대한 상속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유언이 없을 때 상속분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봤던 있죠? 동거, 부양, 정조, 협조, 요에 대한 의무 있죠?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요, 혼인 의사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무가 서로 간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의사협치에 따라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해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해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일방이 질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요.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동거부양 정조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 이거 있죠? 이거 얘네도 가집니다. 사실혼 관계도 가져요. 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년의제가 적용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죠.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 가지고요. 일상가사 대리권 가진다. 다만 법정 상속분 없어요. 친족관계 발생 안 합니다. 당연히 민법상 성년의제가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혼인관계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어떤 효과가 발생한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그죠? 급작스럽게 온라인 클래스였는데 내가 너무 많은 내용 하면 여러분들이 화낼 수 있으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혼과 이혼의 효과, 그리고 친자관계의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짤막히 굉장히 짧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